제3차 국정협의회가 민주당의 발목 잡기로 인해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불참에 대한 비판을 의식하여 마지못해 참석했지만 정작 소득 대체율을 핑계 삼아 민생 논의를 원천봉쇄했습니다. 대단히 유감입니다. 이미 지난달 28일에도 민생법안과 추경 논의를 위한 여야정 국정협의회가 민주당의 일방적인 불참으로 무산된 바가 있습니다. 당시 우원식 국회의장까지 나서서 추경만큼은 다른 상황과 연계하지 말고 추진하자고 요청했지만 이재명 대표는 끝내 외면했습니다. 어제도 민주당은 형식적으로 잠시 자리를 채웠을 뿐 정략적인 이유로 민생을 내팽개쳤습니다. 내전 공포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밤샘 농성과 장애 집회를 서슴지 않으면서 국정협의회에 겨우 30분만을 할애했을 뿐입니다. 13일 처리를 예고한 법안들을 봐도 위헌적인 특검법들만 있을 뿐 민생 법안은 하나도 없습니다. 잘 사는 집, 민생, 경제를 외치던 이재명 대표의 진심이 어디에 있는지 스스로 드러난 것입니다. 지금 국민들은 정말 하루하루가 힘든 상황입니다. 올해 폐업자 수가 100만 명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매일 2,700개 이상의 사업장, 매시간 110개가 넘는 점포들이 문을 닫는 셈입니다. 2차 국정협의회가 지연된 6일 동안에도 수많은 소상공인들이 가게 문을 닫으며 삶의 터전을 잃었을 뿐입니다. 민주당은 더 이상 이 절망을 외면하지 않길 바랍니다. 어제 국정협의회에서 우리 당은 민주당이 요구하는 대로 향후 추경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소상하게 우리 당의 입장을 밝히고 함께 논의를 해 나가자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정부 대표인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니까 그러면은 2차 간을 참석시켜서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자고까지 저희들이 합의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 전 회의에서 소득 대체율 정부 여당은 42%를 주장했고 민주당은 44 내지 45%를 주장해서 그 중간선인 43%로 하자라고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원래 우리 측 제안은 보험료율 13%, 소득 보험료 13%에다가 자동 안정장치 도입 그리고 소득 대체율 42%였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자동 안정장치를 도입하면은 소득 대체율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거는 못 받겠다고 해서 그러면은 소득 대체율을 43%에서 조정하자라고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당에도 여기 우리 당 연금특위위원장인 박수영 의원을 비롯해서 전부 대다수의 연금특위위원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자동 조정장치 도입 없는 그 소득 대체율 44%는 절대 받을 수가 없고 43%도 받을 수 없다라고 우리 당 의원들이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적자가 788억씩 적자가 쌓이고 있습니다.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또 우리 청년들도 여기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지금 소수당이고 민주당이 동의 없이는 단 하나의 법률도 통과시킬 수 없는 이러한 절박한 상황에서 그래도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는 것이 연금 재정의 지속성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국가에 도움이 된다, 국민들에게 도움이 된다 라는 판단하에서 그 모든 비판과 비난은 원내대표인 제가 받겠다는 그런 각오하에 0.5%만 내려달라고 사정을 했고 민주당은 거기에 대해서 긍정검토를 하겠다라고 지난번에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는 이 부분이 타결이 될 줄 알았는데 민주당이 여전히 43.5%를 고집하는 바람에 모든 논의가 수포로 들어갔습니다. 정말 민주당이 43.5인데 0.5%를 양보를 못하고 44를 고집을 한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의장 중재안이 43.5였습니다. 의장 중재안이. 근데 제가 그 0.5%만 좀 내려라. 소득 대출율 1% 차이가 나중에 가면 한 300조 원 정도 차이가 난다. 그래서 그건 내려달라고 사정을 했는데 민주당이 못했습니다. 과연 민주당이 이게 민생을 위하는 정당인지, 국민을 위하는 정당인지, 경제를 위하는 정당인지 정말 어제 실망을 해서 결국은 회의가 이게 파열음만 내고 끝냈습니다. 지금이라도 민주당이 민생과 경제를 위하고 그다음에 미래 세대를 위한다고 그런다면은 불충분하지만은 우리가 제안한 조건을 좀 수용을 하고 나머지 문제는 국회 연금특위를 구성해서 1년의 시한을 두고 소득 자동 안정장치를 비롯해서 다층 연금 제도에 대해서 함께 논의하기를 기대합니다. 민주당은 이미 대한민국을 심리전 내정 상태로 몰아넣은 것도 모자라 실제 내전으로 몰아넣겠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30번째 줄탄핵, 정치특검, 명분 없는 단식, 철야 농성 등 민주당 이재명 세력이 자행하는 일들은 모두 헌재의 대통령 탄핵 이후 대한민국을 내전 상태로 몰아넣겠다는 시도들입니다. 민주당이 심우정 검찰총장을 탄핵하겠다는 사유가 무엇인지 국민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법원의 판결을 따른 검찰총장이 무슨 죄를 저질렀다는 것입니까? 구속 취소와 석방이 잘못된 결정이라고 판단한다면은 이러한 결정을 한 법원에 책임을 묻는 것이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본인은 8개 사건, 12개 혐의, 5개 재판에 악영향이 갈까봐 판사 탄핵은 못하고 법원의 판결을 따랐을 뿐인 검찰총장만 탄핵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동안 거대 야당의 29번 줄 탄핵으로 4억 6천만 원의 혈세가 낭비되었다고 합니다. 고위공직자 직무의 정지에 따른 혼란으로 인해 우리 사회가 치른 경제적 비용은 그보다 훨씬 더 큰 조 단위일 것입니다. 내전이냐 안정이냐 지금 대한민국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지금 국회의 제1책무는 안정과 수습입니다. 국민의힘은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국정 안정과 민생 수습에 매진하겠습니다. 이재명 세력 역시 내전 조장을 위한 30번째 줄탄핵과 명분 없는 단식이 아닌 국민을 위한 길로 돌아올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한국은행이 지난주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2024년도 1인당 명목 국민 총소득은 36,624달러로 전년 대비 1.2%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2014년도에 3만 달러를 넘어선 이후에 11년째 정체된 수치입니다. 요즘 한국의 석유화학산업, 철강산업도 활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미국 상황도 만만치 않습니다. 뉴욕 증시는 트럼프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으로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투자자들의 우려로 급락했습니다.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이 미국 장에도 동시에 나타나는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여당의 정책의장으로서 최근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현재 명목 국내 총생산이 2,549조인데 추경의 20, 30조의 재정 지출을 통해서 경제를 살릴 수 있을 것이라는 그 기대감을 주는 것은 저는 이거는 현실에 맞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재정 지출을 통해서 국가 경제를 견인해 나가는 시대는 이제 저물어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민간 기업들이 기술 혁신을 하고 또 정부는 규제를 완화해 주는 그 길을 이제 대한민국은 걸어가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과도한 규제로 경제 성장에 발목이 묶여 있습니다. 주 50시간 규제에 묶여 있는 반도체 등 첨단 산업, 기업 경영 활동에 발목을 잡고 있는 상법 개정안, 과도한 재건축 재개발 규제. 최근에 민주당은
금리 산정을 법제화하는 은행법까지 지금 발의를 해놓고 있는데 일률적인 금융 및 대출 규제, 핀테크 디지털 금융 규제, 원격 의료 규제, 소형 모듈 원자로 등 차세대 원전 개발 규제 이런 게 대표적인 사례라고 봅니다. 민간 기업 스스로 창조와 성장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이 정치권과 정부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기업과 국민의 경제적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과 정책에 더욱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민주당도 규제 강화 정당이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도록 같이 좀 동조할 수 있는 그런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최근에 건설 산업의 상황이 정말 심상치가 않습니다. 건설업은 GDP의 15%를 차지하는 핵심 산업인데 건설사들이 줄도산하고 있고 법정관리 신청 건수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고 이와 더불어서 일자리도 건설업 분야에서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올 1월에 건설업 취업자는 2013년 이후 가장 큰 폭인 16만 9천 명이 감소했습니다. 청년 일자리도 이에 따라서 6만 1천 개가 사라졌습니다. 법정관리를 신청한 중견급 건설사도 신동아건설, 대저건설, 안강건설, 삼재업 등 6곳에 이르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하는 이유는 최근에 건설 산업의 심각한 상황에 비춰봤을 때 정부의 대책이 굉장히 안일한 미봉적 조치에 그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LH에 의한 분양가 이하 가격 직접 매입, 매입형 등록 임대의 지방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 제한적 허용, 시알리처 상반기 출시 지원, 현장에서는 현실성이 부족하다라는 지적들이 연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국토부와 금융위 또 관계 부처에서는 건설 산업의 심각한 상황을 비춰봤을 때 몸살이기에 급급할 그럴 때가 아니다. 비수도권 미분양 사태 해결 등등 위해서라도 DSR 대출 규제 과감하게 완화할 때가 됐다고 보고 또 비수도권에 대한 부동산 세제 개편도 과감하게 지금은 한시국 조치라도 정부가 검토를 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당으로서 정부 측과 함께 다시 한번 긴밀한 대화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시국이 이렇다 보니까 각 부처의 수장들도 몸을 사리고 혹시 모를 리스크로 본인이 또는 본인이 속한 부처가 책임을 져야 되는 어떤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할 수 있는 그런 현실이긴 합니다만 보다 과감한 그런 대책 마련과 추진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또다시 음모론을 내세우며 괴담 정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석방이 결정되자 검찰을 향해 내란 수교의 졸개라는 망언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법원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조차 하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법원의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법원은 적법 절차에 따른 법리적 판단으로 구속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검찰 역시 법에 따라 즉시 항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두고 검찰이 내란 행위에 동조했다고 하는 것은 근거 없는 음모론입니다. 법원에서 뺨 맞고 검찰에 화풀이하는 격입니다. 민주당은 검찰 비판에 앞서 29차례나 무분별한 탄핵으로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정을 마비시킨 행태에 대해서 사과부터 하는 것이 순리입니다. 그리고 정치적 이해에 따라 선택적으로 법치를 주장하는 이중적 행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아울러 법원에 요청합니다. 2천만 원이 넘는 과일값 등 경기도 예산 1억여 원을 이재명 대표가 사적으로 유용한 사건에 대한 재판을 빨리 진행해 주십시오. 그리고 작년 이 대표 측의 법관 기피 신청 기각 이후 중단된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의 조속한 재개를 촉구합니다.
나누는 문제보다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다. 이재명 대표가 올 1월 진행된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본소득 정책 재검토를 언급하며 한 말입니다. 그런데 불과 2주 뒤 국회 연설에서는 기본사회를 위한 회복과 성장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내일 이재명 대표 산하 직속기구로 기본사회위원회를 출범시킨다고 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줄곧 주장해오고 있는 기본사회, 기본소득 정책은 이미 해외 여러 나라에서 실패한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기본소득이 근로자의 근로 의욕과 고용 가능성을 모두 낮추는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무작정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국민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어렵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다른 나라에서 이미 실패한 정책을 굳이 추진하겠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실패로 귀결된 정책을 끝까지 고집하며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아집과 오기일 뿐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지금이라도 정책 실패가 뻔한 기본사회 정책을 전면 철회하길 바랍니다. 민주당 등 야당이 심우정 검찰총장을 공수처에 고발하면서 심 총장이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는다라면은 30번째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민주당은 고발 및 탄핵 추진 사유로 심 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과 관련해 즉시 항고 절차도 밟지 않고 석방을 지휘하는 등 내란에 동조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이재명 대표는 검찰이 해괴한 잔꾀로 내란 수괴를 석방해줬다면서 마치 검찰이 의도적으로 구속기간을 도과시킨 후 기소한 것처럼 비난했습니다. 검찰의 잔꾀라고 하려면은 그동안 법원이 오랜 관행으로 일 단위로 계산해오던 구속기간 불산입 기준을 시간 단위로 계산하리라는 것을 검찰이 미리 예견하고 있었어야 합니다. 이것이 가당키나 한 소리입니까? 검찰이 무슨 재주로 어떤 재판부에 배당될지도 모르는 기소 단계에서 장래의 사건을 배당받을 판사의 마음을 미리 꿰뚫어보고 기소를 한단 말입니까? 아무리 정치적인 비난이라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근거나 합리성은 갖춰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의 즉시 항고권 포기에 대한 비난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구속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 항고와 보석 허가 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에 대해 위헌으로 결정한 바 있어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 역시 위헌으로 기결되리라는 것은 법조인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상식입니다. 이렇게 위헌임이 뻔한 즉시 항고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을 석방하지 않는다면 검찰은 인권보호기관으로서의 직무를 포기하는 것이고 오히려 불법 감금 등의 형사책임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검찰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취지에 맞게 즉시 항고를 포기하고 대통령에 대한 석방을 결정한 것은 법리에 충실한 타당한 결정입니다. 또한 즉시 항고가 가능하도록 규정된 경우에는 보통 항고를 할 수 없다라고 보는 것이 통상적인 견해이기 때문에 검찰은 보통 항고 역시 제기하지 않고 본안재판에서 이 부분을 다투기로 한 것입니다. 여기에 무슨 장꾀가 있고 불법이 있습니까? 그런데 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구속기간 불산입 기준을 1단위에서 갑자기 시간 단위로 계산한 법원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못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사법부의 권위를 존중해야겠다는 경외감이라도 생긴 것입니까? 아니면 이재명 대표의 명줄을 쥐고 있는 법원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겠다는 것입니까? 그 대답은 이재명 대표도 알고 국민도 모두 알고 있습니다. 갑자기 법원에 대한 경외감이 생긴 것이든 법원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겠다는 것이든 상관하지 않겠습니다만 애꿎은 검찰만 때리는 것은 너무 비겁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 모든 사태의 근원은 공수처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도 없는 상태에서 작년 12월 8일과 13일 당초 경찰과 검찰이 각각 수사 중이던 윤 대통령 사건에 대한 이첩을 요구했습니다. 민주당이 만든 공수처법상에
이첩 요청권에 기한 것입니다. 이에 경찰은 12월 16일 대통령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했고 검찰 또한 12월 18일 공수처에 사건을 이첩했습니다. 이후 공수처는 주지하다시피 영장 쇼핑, 무리한 체포영장 집행 등 보여주기식 쇼와 무리수를 남발하는 바람에 수사 과정의 적법성이 문제되어 결국 법원이 구속 취소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민주당은 애꿎은 검찰 때리기와 30번째 탄핵 추진 대신 공수처를 탄생시킨 원죄부터 겸허한 마음으로 돌아보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김미애입니다. 어제 모처럼 국회에서 보건복지위, 입법조사처가 의사협회, 전공의협회와 함께 의료개혁 과제 중 하나인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을 주제로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의정 갈등 후 국회에서 공식적인 정책 논의는 처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공의 수련 환경은 매우 혹독합니다. 과거보다 나아졌다고 하지만 법적으로 주당 근무 시간이 80시간, 연속 근무 시간은 무려 36시간입니다. 이마저도 현장에서 잘 지켜지지 않고 상당수가 충분한 수면 및 휴식 시간을 얻지 못한 채 주 100시간 이상을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공의는 근로자와 피수련자라는 이중적 성격이 있긴 하지만 근로기준법상 최대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인 점을 감안하면 개선되어야 마땅합니다. 우리가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었던 바탕에는 전공의들의 희생이 있었음에도 그 심각성을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전공의 수련 환경은 환자 안전과 직결된다는 인식하에 이제라도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여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올해 보건복지부 신규 사업으로 지도 전문의 지원 등 전공의 수련 환경 혁신에 2,332억 원, 전공의 등 수련 수당도 415억 원을 투입합니다.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듯이 당장 현장을 만족시킬 수 없겠지만 의료개혁의 일환으로 전공의 수련 국가 책임제를 실시하며 국민의힘과 정부는 수련 환경 개선을 위해 진심을 다해 정책을 펼쳐 나갈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지난주 국민의힘과 정부는 고심 끝에 내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전으로 동결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많은 비판의 목소리가 있지만 그것을 감수하더라도 교육 정상화와 의료 공백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이제 의대생과 전공의 여러분께서도 학교와 의료 현장으로 돌아와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교육 현장과 의료 현장으로 돌아오셔서 교육의 질을 담보, 소송 부담을 완화하는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대책, 공정한 수가 체계 등 산적한 의료 현안을 함께 논의합시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을 기다리는 고통받는 환자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외통위 간사 김건희입니다. 지난 3월 7일 더불어민주당 국제외교협력본부가 우리 외교부에 대해 구구외교협력부라고 비난하는 논평을 낸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논평은 급기야 외교부 장관의 조부 선친의 존함마저 거론하면서 비난하는 무리수를 저질러 눈살을 찌푸리게 했습니다. 이는 밤이고 낮이고 소리 없는 전쟁터인 전 세계 외교 현장에서 국익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외교부 직원들에 대한 모독입니다. 독일 공영방송의 해당 다큐멘터리는 인사이드 코리아, 미국, 중국, 그리고 북한이라는 제목으로 현 국내 정치 상황을 글로벌 체제 경쟁의 맥락에서 해석하는 내용입니다. 이런 시각은 상당 부분 민주당이 1차 탄핵 소추안에 북한,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 정책을 고집하여 동북아에서 고립을 자초하고 전쟁의 위기를 촉발시켰다는 소추 사유를 포함시킨 것이 불러온 것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러한 탄핵 소추 내용이 잘못 포함되었다고 반성하고 해명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의 비판적 시각을 그저 극우 세력의 거짓 주장으로 몰면서 재갈을 물리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교부가 이러한 시도에 수족처럼 움직이지 않는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남의 나라 언론 자유마저 탄압하려는 시도는 그만두고 판단은 다큐멘터리를 시청하는 온 세계 시청자들의 몫으로 남겨야 할 것입니다. 전 세계가 언론 자유를 억압하는 제1야당 민주당의 행태를 예의주시할 것입니다. 이제라도 논평을 낸 더불어민주당 국제외교협력본부는 이를 철회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외교부 직원들에게 모멸감을 준 것에 대해서는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기재위 간사 박수영입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이 발간한 2025 경제 자유도 보고서가 어제 발표되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전체 12개 평가 항목 중에서 노동시장 부문에서 56.4점을 얻는 데 그쳐서 평가 대상 184개국 가운데 100위를 차지했습니다. 작년 87위에서 무려 13등급이나 떨어진 것이고 완전 자유로부터 억압까지 5단계로 나뉜 등급에서 네 번째 단계, 즉 끝에서 두 번째 단계인 부자유, mostly unfree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한국 경제 전체로는 종합순위 17위인데 노동시장 후진성이 한국 경제의 평균을 깎아먹고 있는 것입니다. 잘 아시듯이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문제는 노동시장 및 근로시장의 유연성제고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등 과제가 비교적 명확합니다마는 그 어느 하나도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처참한 점수를 받은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재명 대표에게 촉구합니다. 노동시장의 숙제를 전부 해결하지는 못하더라도 반도체 특별법에 주 52시간 근로 예외 규정을 포함시키는 것부터라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글로벌 기업과의 경쟁으로 속도가 생명인 반도체 업종에서 R&D 직군의 고연봉자만 대상으로 노사 합의라는 조건을 걸고 필요할 때 몰아서 일할 수 없다면 어떻게 전면적인 노동개혁이 우리나라에서 가능하겠습니까? 어제 리얼미터 여론조사도 나왔습니다. 반도체 산업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허용을 찬성하는 의견이 58%로 반대 의견이 27%보다 2배 이상 많았고 심지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절반이 찬성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민노총의 청부입법 정당이라는 지위만 버리면 되고 이재명 대표가 나라 전체를 볼 수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사위 간사 유상범입니다.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은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 수사를 권한 없이 하였다고 사실상 인정하여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그 결정은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은 물론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도 크나큰 경종을 울리는 결정이었습니다. 지금의 헌법재판소 역시 졸속 탄핵 심판을 위해 벌인 적법 절차 위반과 불공정 논란으로 많은 헌법학자의 공개적 비판과 임계치를 넘은 국민적 불신에 직면해 있습니다. 먼저 대통령 탄핵 속추의 핵심 사유였던 내란죄의 일방적 철회는 소추 사실의 동일성을 중대하게 훼손하는 사안이므로 국회의 재의결을 거치지 않는 한 원천무효로 마땅히 탄핵 심판은 각하되어야 됩니다. 둘째, 헌재가 재판, 소추 또는 범죄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하여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는 헌재법 제32조 단서 조항에도 불구하고 자체 심판 규칙을 핑계로 국회 측의 수사서류 송부 촉탁을 수용한 것 역시 명백한 헌법재판소법 위반입니다. 하위법으로 상위법을 어기는 초법적 발성으로 헌재 스스로 탄핵 심판의 정당성 훼손을 자초하는 행태입니다. 셋째, 탄핵 심판 절차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며 2020년 개정된 형사법은 피고인 동의 없는 신문 조서를 재판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물론 다른 계엄 관계자들이 동의하지 않는 검찰 신문 조서를 헌재가 탄핵 신문 증거로 사용하는 것은 법률 위반을 넘어 헌재 판결의 정당성이 부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대통령보다 먼저 변론 종결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아무런 이유 없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에 한 총리를 대통령보다 먼저 선고하며 기각할 경우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한 2명의 헌법재판관 임명이 무효가 되고 대통령 탄핵 심판에 자격 없는 재판관들이 참여했다는 주장이 제기될 것이 두려워 대통령과 같이 선고하기 위해 무한정 선고를 미루고 있다는 의혹까지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정족술 위반에 의결한 것 또한 헌재 주석서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고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사유 또한 위헌, 위법 사유가 없으므로 신속히 각하되거나 기각되어야 합니다. 법치주의의 핵심은 적법 절차의 준수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 중대한 적법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것은 1988년 헌법재판소 설립을 주도한 헌법학계의 최고 석학인 허영 교수님 말대로 헌재가 헌법 위에 군림하려 한다 할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예, 국민의힘 미디어특위위원장 이상입니다. 지난 8일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과 관련된 송출된 방송의 편향 보도에 대해서 몇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판넬이 방송 3사가 메인 뉴스 아이템을 편성한 겁니다. MBC, KBS, SBS 방송 주요 3사의 멘트인데 서너 가지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MBC의 아이템 중에서 11건 정도가 망라가 됐는데 주먹 불끈한 윤, 내란 우두머리 개선 장군, 분노한 시민들 거리로, 이 나라 상식은 어디에, 천신만고 끝에 체포한 윤, 석방은 매듭없이. KBS와 SBS의 아이템 중에서 뭐 한두 가지만 소개해드리자면은 국정 중심 잘 잡아달라, 이 시간 대통령실, 검 가혹한 심판 각오야 당연한 결정 등등으로 객관적인 아이템 분류를 했습니다. 그냥 이렇게 들고만 보더라도 MBC, KBS, SBS의 3사의 메인 뉴스 아이템이 MBC 쪽에 얼마나 편향된 것인지 바로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MBC 인트로 멘트입니다. 오프닝, 메인 뉴스 오프닝 멘트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MBC와 KBS와 SBS입니다. MBC의 인트로 멘트, 메인 뉴스의 오프닝 멘트는 아시다시피 메인 뉴스의 오프닝 멘트는 전체적인 뉴스의 큰 여론의 반영을 일으키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MBC가 이렇습니다. 오늘 많이 어이없고 황당하고 답답하셨을 것 같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통령이 환한 미소로 주먹을 쥐고 손을 흔들며 버젓이 거리를 활보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것이 MBC의 오프닝 멘트입니다. KBS와 SBS의 오프닝 멘트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귀를 의심할 정도의 수준입니다. 오늘 많이 어이없고 황당하고 답답하셨을 것 같다. 이런 표현이 과연 메인 뉴스의 공영방송에 적합한지 아마 상식적으로 표현해도 이해가 되실 거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언론으로 보실지 아니면은 특정 기관의 방송을 봐야 될지 언론인은 아마 포기하는 것이 MBC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시청자에게 분풀이하고 하소연하고 싶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니까 시중에서는 MBC가 아니라 민노총의 민BC, 민주당의 민BC, 좌파의 좌BC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MBC는 주요 정치 현안을 보도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의 불리한 보도를 집중적으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에 대한 비판적 보도는 축소, 보도하는 경향을 명백히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도 태도는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MBC는 사실을 왜곡하거나 과장하여 국민을 호도하는 사례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는 분명히 언론 윤리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마저도 마치 무슨 기회라도 잡은 듯이 국민을 흔들리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MBC의 준동의 우려를 표합니다. 그 옛날 만나면 좋은 친구였던 MBC가 이제는 특정 세력에만 좋은 친구로 전락한 듯해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MBC가 하루빨리 공영방송에 제 모습을 되찾길 많은 사람들이 기원하고 있다는 거 유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주 우리
날카로운 분석으로 MBC 실체가 잘 드러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려가 아니라 규탄 대상이 돼야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와 관련해 가지고 국회에 국회의원들 그 목욕탕이 있는데 과거에는 여야가 선호하는 방송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YTN이나 연합뉴스 TV를 이렇게 틀어놓는 것을 묵시적인 관행으로 삼았는데 요즘은 가보면은 민주당 의원들이 많아서 그런지 맨날 MBC만 틀어놔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MBC를 연합뉴스 TV로 바꿔놨습니다. 왜 편향적인 방송을 좋아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비공개하겠습니다. 내일은 내가 YTN 해놓게. 대표님도 바꾸시는구나. 저도 바꿉니다.